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스는 오은입니다. 2020 온라인 글팅 캠프 문학으로 먹고 살기 온라인 중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002년도 2월에 등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어서 제가 원하던 학교와 학부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이틀 동안 벌어졌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저 등단했다고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축하를 해주셨지만 이어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는 꼭 취미로 써야 한다. 너는 일을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시를 써서는 먹고 살 수 없거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이따금 글을 쓰면서도 시인이라는 어떤 명칭이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첫 시집을 내고 뭐 청탁이든 여러 가지 활동이든 제가 문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조차 저에게 문학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정체성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겼던 어떤 저의 그 태도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학을 평생 하되 문학을 직업으로 삼지 말 것. 그때부터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청탁받은 원고를 보내고 그것들이 모여서 시집이든 산문집이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세, 내가 글을 써서 번 돈을 따져 보았더니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청탁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제 책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상 읽힐 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나는 꼭 직업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글을 곧잘 쓰실 것 같습니다. 글팅 캠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내가 글을 잘 쓰면 글을 더 잘 써야겠어라고 마음 먹고 글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고 하죠. 시간이든 노력이든. 저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저한테도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오히려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못하는 것.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마주할 때 두려워지는 그것을 저는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특별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간만 가는 것, 이거 사실 좋지 않은 태도라고 하는데, 저는 못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중간이라도 가게 하는 게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 그리고 보통 하는 것, 잘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가지를 빼어나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양한 것을 다 조금씩이나마 보통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뭐 주제가 나와도 한 마디 정도는 보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어떤 과목과 장르에 관심을 둔 게 제 어떤 관심사가 넓어지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진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등단과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들어갈 때 대학교는 학부제였습니다. 학부제였는데 그 학부는 사회과학대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안에는 9개의 과가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정치학과, 언론정보학과, 외교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등 9개의 과가 있었는데 1학년 때 그 수업들을 들어보고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정하는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6개의 과목을 들었습니다. 학점을 가장 잘 받은 것은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가장 못 받은 것은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경제학과에 갔으면 지금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대기업에 입사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학과에 들어간 이유는 1학년 때 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조교님이 제가 낸 보고서에 마치 빨간펜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은군의 글에는 감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사고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사회 현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회 현상이 왜 벌어졌으며 이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사유하는 학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실 이게 어떤 조언일 수도 있고 더 글이 나아지기 위한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글일 수도 있는데 제게 그것은 뭐랄까, 너의 글에는 뭐가 빠져 있어. 정념이 넘치고 감정이 넘쳐 흐르지만 그것이 너의 논리는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도 듣고 또 두꺼운 책들도 읽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어떤 것인지, 글을 쓸 때 정념이 넘치고 감정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스스로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끌어넘치는 순간 그것을 잠깐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이성과 논리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보냈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두 번째 또 어떤 저의 삶을 바꾸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면 지식인까지는 아니어도 준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나이이고 정체성을 가진 시기일 텐데 양자역학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문 기사만 봐서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발견을 했기에 이 학자에게 상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도서관에 달려가서 양자역학의 기초라는 책을 빌려서 앉는 자리에서 한 3시간 동안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문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과학적인 지식을 적어놓은 글을 흡수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회학과에 제가 진학할 때 제 글에 정념이 넘치고 감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했던 그 조언과 비슷한 깨달음이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대학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인간을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예술가잖아요. 아시다시피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인체 비율이 놀랄만치 정확합니다. 비례와 균형을 아주 잘 살린 그림들을 그리고 벽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가야 될 곳이 여기구나. 과학적인 지식을 어떻게 나의 예술 세계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여기 가면 어떤 고민의 실마리가 조금 풀리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식 날이 대학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을 포기하고 대학원 입학식에 갔지요. 입학식이 끝나고 학생들 한 25명이 이제 있는데 25명이 다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니터도 있고.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조립하세요. 여러분이 2년 동안 쓰게 될 컴퓨터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단 한 번도 컴퓨터를 조립한 적이 없고 컴퓨터를 뜯어본 적도 없고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던 저에게 컴퓨터를 조립하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행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학부 때 산업공학과를 전공한 친구고 그 친구는 예전에 한번 컴퓨터를 조립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을 보고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부품들을 맞추어서 제 컴퓨터 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팅 버튼을 누르는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컴퓨터는 켜졌고요. 뭔가가 좀 실수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또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복잡한 기계는 부품 하나가 빠져 있거나 잘못 조립되면 아예 켜지지가 않는구나. 이런 정교함이 기술 쪽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글을 쓸 때 조사 하나, 토시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컴퓨터 조립에 성공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의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뭔가 즉흥적인 판단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왔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경제학과에 갔다면 저는 어쩌면 지금 시를 쓰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 한 부분이 굉장히 허전한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겠죠. 읽는 것으로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읽고 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사회학과에 진학하고 대학원을 공대 쪽으로 간 것이 제 인생을 많이 휘저어 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시를 놓지 않게 해준 어떤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학문에 갇혀 있을 때 더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백일장도 많이 나가시고 아, 너 글 좀 잘 쓴다. 너는 커서 작가가 될 거야. 시인이 될 거야. 이런 말 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속해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문화기술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학원에 다닐 때 저는 처시집의 원고를 대부분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의 어떤 원리를 파악하는 와중에 하루 종일 바빠도 뭔가 잠이 잘 들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사 하나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책을 읽고 그리고 저만의 문장으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그 나머지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들로 2009년에 첫 시집 호텔 타세르 돼지들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저는 이제 7년 만에 데뷔한 지 7년 만에 첫 시집을 갖게 된 사람이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고 저는 못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못하는 것들 중 잘하고 싶었던 것이 사회학과 문화기술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설과는 다른 길이의 문장을 읽으면서 혼자서 생각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에 나오는 시와는 다르게 요즘 나오는 시에는 화자를 알 수도 없으며 주제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시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시인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는 수능에서 나오는 시 때문에 시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수능에 나오는 시들 보면은 다 명쾌하잖아요. 이 시의 주제, 이 시어가 가리키는 속뜻, 시가 가진 운율의 패턴,
그때 우리에게 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아까 독서의 즐거움 이야기라면서 제가 다니엘 페나크의 소설처럼이라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시를 읽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없이 이 시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깃발은 자유를 표상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광복되는 그날을 일컫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시가 재미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시가 난해하고 화자도 명확하지 않고 주제도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낱낱이 해석하려고 하는데, 현대시는 그냥 내가 상상한 대로 이 시의 화자를 정하고 동선을 따라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거든요.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를 읽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가뿐한 마음으로 시에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의 진정한 매력을 그때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